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풀어줄 핵심 단서는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겠죠.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하며 수사가 장애물을 만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으로 돼 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올해 1월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강 씨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이 컴퓨터를 검찰이 복구한 결과 명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도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컴퓨터에서 새로운 단서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 수상한 파일을 열어본 기록을 찾은 겁니다. 제목은 대통령과의 녹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USB에 복제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님 목소리 아마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하신 것 같아요. 검찰은 이 파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 명 씨에게 USB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명 씨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오래된 휴대폰과 함께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명 씨가 버렸다는 휴대폰 세대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메시지 역시 명 씨의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명 씨는 이 메시지를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이날 새벽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고 보내자 명 씨가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오전 명 씨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린 겁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문자 직전에 오간 통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관희 선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맞네.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공관위를 통해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모두 똑같이 공관위를 언급한 점도 일치합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하자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했다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에 이미 밝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는 과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의원은 어제 MBC에 명 씨와 공천 관련해 얘기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늘 추가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명태균 씨의 문자가 확인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이후 과정이 착착 진행돼 실제로 다음 날 김 전 의원은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하려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2년 뒤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갑자기 경남 창원 의창으로 지역을 옮겨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시기 명태균 씨는 주변에 여사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그런데 공천 발표 전날 새벽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이 통화 직후 명 씨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명 씨는 또 이 문자 7분 뒤에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어.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오후에는 본선 후보에 걸맞게 현수막 문구도 바꾸고 당대표 지원 유세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김영선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그 문구가.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유세 지원하러. 예, 그러니까 그 저쪽 사무실 세팅 다 돼요. 김영선 의원은 다음 날 실제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천을 언급한 육성까지 공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명태균 씨에 관한 증언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방 일정 때 KTX 대통령 특별 열차에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났다고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대통령실에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홀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컨텐츠 관계자가 김 여사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져 비선 문골이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가 탄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함께 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파문 폭로자인 강혜경 씨와 명 씨의 옛 회사인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새 증언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 그 전용 기차가 확실히 좀 틀리더라. 명태균이가 내가 만약에 밖에서 얼쩡거리다가 카메라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직접 본 건 아니었고 명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 여사를 만났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어떻게 받은 거 아시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 강혜경 씨는 이 회동 아흐레 뒤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을 찾아 원전기업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했을 때 명 씨가 김 여사를 또 만났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들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투명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대통령실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의 특별열차 동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교통비를 받았다고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액수는 500만 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또 명 씨는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조금 많았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불러 봉투 사진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봉투가 뭔지 물었는데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통비로 얼마를 받았는지 검찰이 캐물었는데 명 씨는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 씨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 제 입장에선 조금 많았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강혜경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아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일봉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았고요. 강 씨는 검찰에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건넨 교통비가 무상 여론조사와도 관계된 돈인지 어떤 명목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구속해달라며 법원에 8쪽짜리 영장 청구서를 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드러내며 거의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정작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휴대폰 석 대를 안 버리고 갖고 있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 불태우러 간다는 말까지 했단 겁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관여했다면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세비 7천여만 원을 받고 또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소명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오로지 당선을 위해 일반인인 명 씨를 국회의원처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명 씨의 영장 청구서엔 대통령 부부가 4차례 언급됩니다. 하지만 모두 명 씨가 이들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고만 해놓고 정말 그런지 사실 확인은 미루었습니다.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핵심 내용도 빠졌습니다. 명 씨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용도 영장 청구서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폰 석 대를 모두 바꾸고 주변에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했다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경남 또 창원 지역에서 벌어진 돈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이 돼 있던데 아까 교통비 500만 원이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는 거죠? 네, 일단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네,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영남 지역 정치인들 간의 돈 문제에 국한시킨 건데요. 명태균 씨가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은 돈 문제만 보면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잖아요. 일단은 명태균 씨 말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단계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도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한 차례 출장 조사하고 말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게 어떻게 공천에 관해서 운운했다 그러면 그리고 검찰 수사 끝나버리면 명 씨한테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입니다.
이제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윤 후보 측을 위해 맞춤형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실제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또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공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해서 공관위에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또 이를 뒷받침하는 명 씨와 이준석 당시 대표의 문자도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공천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등을 비롯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의힘 관계자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원 산단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국토교통부나 창원시청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돈 문제만 봐야 된다. 이런 명태균 씨 말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500만 원을 줬다는 지술이 나왔고 돈 봉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수사해야 하는데 자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이 돼 있잖아요.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지도 않았고요. 일단 검찰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다루는지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어떻게 할지 봐야겠네요. 네. 자,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여야는 목요일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여당을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하는 장애 시위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두 일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겨냥한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예전 말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더니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선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특검법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고친 수정안도 곧 발의하겠다면서 여당을 향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탈표를 노린 졸속 입법이라고 일축하며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협상도 없이 법안을 고치는 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내세운 장외 집회가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한 대표는 이번 주말 여러 대학 논술고사가 치러지는데 도심 집회로 교통체증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최종 처리 결과 또 이재명 대표 2기 출범 뒤 첫 법원 판결, 두 사안 다 정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니 여야는 저마다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한 야당이 겨냥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에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손하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무렵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건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한계 일부에서조차 수준 이하라는 혹평이 쏟아졌지만 정작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쇄신과 변화를 약속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권의 상반기 국정 운영을 극찬하며 기자회견에 공감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측근들에게 윤 대통령이 보인 변화의 단초를 어떻게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에게 각만 세운다는 친윤계의 비판을 의식해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용산, 갈등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전선을 한 곳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야당은 하명 수사에 버릇이 남았는지 예상대로 꼬리를 내렸다고 비꼬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카멜레온 같다, 미꾸라지 정치에서 벗어나라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갈등만 무척이 놔놓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평론가식으로 한마디 툭툭 던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공교롭게도 한 대표의 태도가 급변한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둔 시점입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비판할 때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골프 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대비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야권에선 골프 치는 것이 대비책이냐,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과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군소유인 태릉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내장객들은 7분 간격으로 라운드를 시작하는데 2시간대를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도 골프 치니까 아예 대놓고 치자. 그것만 보여주는 대통령 국민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일주일 뒤 토요일인 9일에도 윤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틀 뒤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최근 들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사실상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실력이 뛰어난 만큼 대화를 이어가려면 윤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를 위해 검사 시절 중단했던 골프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일제히 국가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전략을 세우는 대신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공을 들이겠다니 그 일을 의심하게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에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더니 그 1호 대비책이 골프 연습입니까?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 8일간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위해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개 값이 9만 달러에 육박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에서도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도 무려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9만 달러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가상자산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도입한 한 사이트에선 7달 만에 80선을 넘어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폭등의 기점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당일인 5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28%나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가상산업 전반이 혜택을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거래가 역시 1억 2천여만 원, 사상 최고가입니다.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이른바 포모 현상도 엿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냥 구입을 한 케이스예요. 주변에서 코인 해가지고 돈 갑자기 많이 벌었다는 친구들 봤는데 뭔가 하기에는 무서운데 뭔가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외에는 실체를 가진 호재가 없다면서 상승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는 상승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시장이 대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한 소수의 부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한 반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무너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경제팀 장슬기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오늘 하루 주식 거래보다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더 많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4조 8천억 원, 국내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된 가상화폐 거래 총액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대선 개표일이죠. 지난 6일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우리 주식시장 거래량은 20조 2천억 원으로 코인 거래액에도 못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석 달 만에 2,500선이 무너졌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5만 3천 원까지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 급등이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는 것 모두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TSMC까지 주가가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뉴욕 증시는 간밤에 기록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의 후폭풍인 셈인데요.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발 통상 압력이 거세지겠죠. 보조금도 축소하려고 할 거고요. 또 관세도 올릴 겁니다. 걱정스러운 건 우리 수출이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도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었죠. 오늘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내놨는데요. 0.3%포인트나 끌어내렸고요. 내년 성장률도 2%로 낮추어 잡았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부산의 국립부경대학교로 경찰 200명이 출동했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진입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표를 두고 학교 측과 맞서던 학생 등 10여 명을 연행했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있던 것도 아닌데 과거 공안 정국에나 볼 수 있던 경찰의 대학 캠퍼스 진입과 과잉 진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들이 대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제압합니다. 경찰 100여 명이 대학본부 건물을 막아서고 안에서 농성 중이던 대학생들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대학생들 끌어내고 있습니다. 애들 끌고 가지 말라고! 한 대학교 연합단체가 지난 7일 국립부경대학교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이 학내 정치 행사는 불허한다며 제지하자 학생들은 대학본부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농성 끝에 지난 주말 자진 해산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주말엔 뒷문으로만 나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정문을 고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은 대학생 등 10여 명을 퇴거 불응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캠퍼스로 진입한 경찰은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80년대 공안 정국에서나 봤을 법한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잇따랐지만 경찰은 학교 요청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맞섰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폭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최근 교수들의 시국 선언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진압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결국 국정농단 의혹으로 연결됐던 이화여대 집단 농성장에 학교 측이 요청했다며 경찰력 1,600명을 투입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불과 8명의 학생들을 강제 연양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지금 현 정권 하에서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학교든 사업장이든 분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는 건 치외법권을 용인하는 거라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고 그 사이 전염이 된다는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첫 사례인데 올해 신고된 백일해 환자는 작년보다 무려 100배, 재작년보다는 무려 100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부와 영아 예방접종이 필수적인데 질병관리청은 소아 청소년의 접종까지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올여름 코로나19와 함께 확산됐던 백일해. 정부는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환자 수가 적은 점, 높은 예방접종률, 그리고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사망 보고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침이 심해 병원에 갔다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돼 이달 4일 숨졌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 2달 간격으로 3차례 백신을 맞아야 했지만 사망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었던 태어난 지 2달이 안 된 영아였습니다. 백일해는 올 들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92명에 그쳤던 백일해 환자는 올해는 이달 초까지 3만 명을 넘겼습니다. 7세에서 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돌 이전의 영아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당 2-3명 정도였다가 이달 첫 주 12명이 파악됐습니다. 개원 30년 경력인데요. 올해같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백일해 환자를 여러 명 받고 유행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3만 명 이상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고 13,000여 명이 감염된 영국에서도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전 대유행했던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발병하지 않았던 다른 감염병에 대해 지역사회의 면역 수준이 떨어진 데다 마스크 해제 등으로 접촉이 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때 유행하지 못했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유행을 하는 패턴들이 백일해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19의 후유증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일해는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태아의 면역을 위해 임신부는 27주 이후 백신을 맞아야 하고 영아를 돌보는 부모나 의료 종사자도 접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6개월 전 미국 방문 도중 출장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급히 낸 적이 있는데요. 구글 본사의 고위 간부를 만나 유튜브 불법 콘텐츠의 신속 삭제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장 성과를 부풀리려 했던 거란 정황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자료. 방미중인 류희림 위원장이 구글 본사로부터 불법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귀국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배포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당시 류 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쳤던 일과 이후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담 성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공개된 구글 부사장의 편지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자신은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유튜브와 관련해 확약을 한 기억도 없다고 방심위의 당초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마컴 에릭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분명히 그 이제 두 가지를 본인이 아니 들은 거. 저희들이 당시 그 회의 기록을 위해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MBC가 이 파일의 녹취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구글 측 언급에서 약속이란 표현은 한 차례 등장합니다. 유튜브 불법 콘텐츠를 서둘러 조치해달라는 방심위 측의 요구에 구글 부사장은 신속한 처리에 관해 살펴보고 조사해볼 것을 약속하겠음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의 구글 측 반응이 방심위 보도자료에선 신속한 삭제로 부풀려진 겁니다. 류일임 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심의한다던 류일임 씨가 스스로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했던 거짓말들과 국회에서 위증했던 것들에 대하여 류일임 씨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방심위는 구글과의 면담 직후 이 녹취록을 직접 작성했지만 녹음 파일은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의 약속이 정확히 무엇이었냐는 MBC의 거듭된 질의에 방심위는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밝혔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핵심은 어느 한쪽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한다는 건데 조약 비준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북한 내부적으로 파병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양국은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새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국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이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9일 조약에 먼저 서명했습니다. 조약의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데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전투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으로 위장했던 그동안과 달리 북한군 투입을 공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에 대한 국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했다는 것은 파병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러 양측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 북한군 파병 규모를 늘려 대규모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전에 협상 국면에서 전환되기 전에 쿠르스크에 대한 회복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북한의 파병이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도 북러 조약 비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우려해 숨겨왔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내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 해군 주력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기동하다 기습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잠항 능력이 필수적인데 정작 이 능력들을 향상시켜줄 핵심 장비 도입이 제외돼 해군 내에서도 알맹이 없는 사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해군 1800톤급 잠수함, 사거리 500km가 넘는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과 함께 우리 잠수함 전력의 핵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도입 10년이 넘은 1800톤급 잠수함 6척에 대해 오는 2036년까지 8천억 원을 들여 성능 개량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잠수함을 운용해야 할 해군 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을 개량한다면서도 적 군함이나 잠수함 탐지에 필수인 측면 배열 소나와 잠항 시간을 향상시켜줄 리튬 이온 전지 설치가 빠진 겁니다. 기존 장비와 비교해 측면 배열 소나는 빠른 속도로 항해하면서도 2배가량 먼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고 리튬 이온 전지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잠항하는 시간을 기존 납전지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늘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로 최신 잠수함에는 모두 도입돼 있습니다. 이거를 빼고 하면은 실질적인 잠수함 성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다. 자막 능력, 원거리 탐지 능력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들 장비를 추가할 경우 사업 기간이 1년에서 2년 늘어나고 투입되는 예산도 7천억 원 이상 더 필요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앞다퉈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장비의 단순 교체론, 미래전의 핵심 중 하나인 잠수함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탐지와 자막 능력의 핵심 장비가 빠진다면 잠수함 성능 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량이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한 3,000톤급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지난해 진수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본관을 점거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일부 학부 과정에 남학생 입학을 허용한 데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공학 전환 움직임이 생기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마다 남녀공학 전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학생들은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립니다. 학교 설립자 동상까지 훼손됐고 바닥엔 남녀공학 전환에 항의하는 의미로 학교 점퍼들이 놓였습니다. 지난주 동덕여대 측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딥페이크 같은 여성 대상 성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대가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논의하는 학문적 기반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학전환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학생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한 분노이고요. 성신여대에서도 내년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가하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려는 거라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여성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된 만큼 남성들이 입학을 하면은 그 설립 이념에 추구하는 게 맞지 않고 좀 어긋난다고. 동덕여대 측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이라며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측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정원 외 순수 외국인만을 선발하는 학과를 신설한 것일 뿐이라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지난 8월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엔 숨진 여성과 교제 중이던 남성 둘뿐이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스스로를 찔렀다고 했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새벽 임모 씨는 누나가 흉기에 찔려 위태롭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누나와 사귄 지 2주 된 25살 김모 씨였습니다. 시간 확인을 해야 된다, 위급하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랬는데 응급실 앞에서 김이 이제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형 죄송해요라고. 임 씨가 갔을 땐 이미 누나는 의식이 없었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칼 맞았어요. 혼자 자살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3번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김 씨 집에 단둘이 있다가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결정적 증거도 없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상황을 뒤집은 건 부검 결과였습니다. 키 155cm 여성이 혼자서 찔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사건 이틀 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달 정도는 안 볼 생각? 그러면 못 참고 기다릴게요. 기다리지 마. 그럼 1년 뒤에 봐. 1년 뒤면 나 다시 봐줄 거야? 아니. 그게 버리는 거지 뭐야. 버리는 거 아니고 끝내는 거.
병원 이송 30분 전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면 패고 싶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싸웠을 때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 만나지 말라고 했. 하지만 김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도 그런 생각하지 마라. 검찰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재판에서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에 폭력, 살인 같은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교제 살인을 막으려면 그 전조에 해당하는 교제 폭력부터 막아야 하는데요. 지난 국회에서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살 동생을 떠나보낸 지 5개월, 언니는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요새 갑자기 또 꿈에 엄청 자주 나와서 그때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항상 옆에 당연히 있었는데. 동생은 지난 6월 집 앞에서 교제한 지 3주 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조현병이 있는데 당시 약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모습에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막 재판장님 막 질문할 때 대답 엄청 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우발적이지 않고요. 그냥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최근 일주일 사이 언론에 난 교제살인만 3건입니다. 작년 한 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9명,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158명에 달합니다. 교제 살인의 전조로 여겨지는 교제 폭력도 증가 추세여서 지난 2019년 5만여 건 수준이던 교제 폭력 관련 112 신고는 올해 9월 이미 6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신고로는 교제 폭력을 막지 못합니다. 현재 연인 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처벌을 원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그냥 넘어가면 폭력을 허용한 셈이 됩니다. 친밀성에 기반한 폭력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그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죠. 21대 국회에서 교제 폭력을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어떤 시점부터 또 어떤 관계까지를 교제한 거라고 볼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관계 유형이나 주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 사법 편의적 관점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스마트폰에 변형 카메라, 일명 히든캠을 설치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4년 동안 찍은 불법 촬영물이 4,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 옆에 앉습니다. 이어 의자에 옷과 함께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A4 용지 아래엔 스마트워치를 숨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스마트워치를 몰래 조작합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설치된 변형 카메라, 이른바 히든캠을 구동해 옆자리 학생들을 촬영하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잘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히든캠 탓에 피해 여성들은 촬영당하고 있다는 낌새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이 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특수한 카메라 장치가 어디 돼 있죠? 어디 밑에 어디?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이거 어디서 구입했어요? 붙잡힌 남성은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던 30대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히든캠을 이용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원생 17명을 140여 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카페와 독서실, 헬스장 등에서도 다른 여성들을 260여 회 불법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집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810개, 불법 촬영물 2,843개가 발견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적발하기 힘든 히든캠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특수 개조된 변형 카메라나 위장 카메라 판매 유통에 대한 그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파법 외에는 그 별도로 없어.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남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중국에선 SUV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해 현지 언론 추정 100명가량이 다치고 최소 10여 명은 숨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처럼 무고한 대중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젯밤 중국 광둥성 주하이, 경찰차에 이어 장갑차까지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시민들이 모여 운동을 하던 스포츠센터 광장에 SUV 차량이 돌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100명 가까운 사람이 차량에 치였고 이 중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인 62살 판모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他现在还在车上，他不肯下车，他车上有刀，警察又不敢进去，现在有警察拿着枪对着他。 사건 초기 중국 당국은 SNS에 올라온 사고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보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외신과 트위터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은 뒤늦게 판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무고한 대중을 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40대 레미콘 운전자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산둥성 타이안에서 통학용 버스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진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분노 범죄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정신 문제나 투자 실패 등을 겪은 이른바 위험 인물들을 속아내겠다는 대책을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내일 대만과의 프리미어 12 1차전을 앞두고 타이베이돔에서 첫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고영표 선수가 선발로 낙점된 가운데 높은 마운드와 긴 인조 잔디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외야에 도착하고 4만 명이 입장 가능한 타이베이돔을 처음 밟은 선수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좌우 중간이 잠실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웅장한데? 도쿄돔 처음 갔을 때랑 비슷한데 느낌? 비슷해. 대만과 일본전 가장 중요한 두 경기를 치르는 이 구장에 적응할 시간은 단 2시간. 코칭 스태프는 물론 투수들은 마운드에 올라가 점검하기 바쁩니다. 다행히 돔구장 천장이 어두운 색이어서 끈공 처리는 어렵지 않았지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검해가지고. 인조잔디 길이가 고척돔보다 긴 다소 푹신한 그라운드여서 타구 속도가 느린 게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축구장 같아요. 지난해 개장 경기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때 뛰어본 나승엽과 조병현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처음인 만큼 대만전을 하루 앞두고 선수들은 수비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대만 취재진도 뜨거운 관심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잠수함 고영표를 선발로 예고한 반면 린 위민이 예상되는 대만은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슈퍼라운드 진출에 분수령이 될 첫 경기 대만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홈관중 4만 명의 일방적 응원은 물론 낯선 돔구장 환경도 이겨내야 합니다. 타이베이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K리그 감독 강제 차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구단과 협의 없이는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됩니다.
지난 7월 울산 팬들의 비난 속에 대표팀으로 떠났던 홍명보 감독. 당시 팬들은 말을 바꾼 홍 감독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규정에도 불만을 나타냈었는데요. 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에는 클럽팀 감독이 대표팀 지도자로 선임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홍 감독뿐 아니라 과거에도 K리그 현역 지도자가 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팀 감독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는 대표팀 감독 선임에 앞서 먼저 구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한편 월드컵 3차 예선 중동 2연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은 현지에서 바로 합류한 유럽파들과 함께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당구 천재로 불리는 17살 김영원 선수가 프로 데뷔 2년 3개월 만에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앳된 얼굴, 딱 봐도 10대 학생 같죠? 올해 17살 김영원 선수인데요. 그런데 당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PBA 6차 대회에서 15살이 많은 오태준과 결승 대결을 펼쳤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침착한 스트로크에 엄청난 역회전을 걸어 벽을 3번이나 맞추는 그림 같은 묘기까지 완벽한 경기력으로 4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프로당구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당구장에 갔다가 매력에 푹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큐대를 잡았는데 프로 데뷔 2년 3개월 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재치 있는 우승 소감도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제가 떨려갖고 제가 우승한 이 최연소 기록은 조만간은 안 깨지지 않을까 싶네요. 잘났다 정말. 정상에 오르며 받은 상금은 무려 1억 원. 이 돈으로 부모님 건강검진부터 시켜드리겠다고 하네요. 네,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종 비위 혐의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3선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체부는 어젯밤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를 전격 통보하며 회장직 사면임 도전을 압박했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흥 회장의 사면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 공정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대한체육회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며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상식과 공정성에 입각하여서 정말 공정한 심사와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반의 비공개 회의 끝에 공정위는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이기흥 회장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공정위는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은 내년 1월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오히려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문체부와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한편 후배 성추행 의혹으로 3년 자격정지를 받았던 여자 피겨의 이혜인은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해 당분간 선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NBA에서 나온 360도 회전 레이업 슛입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도 여유가 넘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11월) 중순인데 날이 무척이나 포근합니다. 지금 보시는 두 사진은 모두 오늘 촬영된 것인데요. 왼쪽은 포근한 날씨 속에 강원도의 때 아닌 진달래가 피어난 것인데 꽃도 계절을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렇게 볏짚을 두르며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겨울도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절 감각을 찾기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퇴실 시간대를 대비해서 조그만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많겠고 동해안 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대구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와 전주 그리고 부산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능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시위가 있다고 경찰들을 캠퍼스 안까지 투입시켜 학생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 정권이 집착하듯 말했던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지시만 하면 빠르게 사람들을 흩을 수 있는 경찰력을 재작년 이태원에선 왜 작동시킬 수 없었던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